네, 박종훈입니다. 자, 오늘 9월 5일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간단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맵도 너무나도 녹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죠. 예,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지난주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0.5% 또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는 그러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자, 물론 그 시장 이면에는 둔화된 노동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ADP 비농업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둔화된 노동 지표가 시장을 그래도 끌어올리는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애프터마켓 때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 자, 그 외에 많은 다양한 실적 발표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63%나 되는 AI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좋은 호실적 발표,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또는 FOMC까지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물 시장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라고 하게 되면 사실 미국이 이만큼 강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리쇼링이죠. 만약에 공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과거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최근에 다시 그 이야기가 강조가 되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이러한 관세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얼만큼 그 소비에 대해서 또는 소비 지출이 다른 나라와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제가 옆에 표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18.8조 달러의 규모의 엄청난 소비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자, 2위가 7조 달러 중국입니다. 3위가 독일인데 2.3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을 장악해야지 또는 중국 시장을 장악해야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관세를 떠안아야 될 것인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ETF 시장도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12개월 동안에 미국의 신규로 상장된 ETF가 현재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면 77개의 ETF가 또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파란색 주식형 ETF가 64%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녹색 막대 그래프 보시겠지만 채권형 ETF가 약 29%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ETF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떠한 ETF가 시장에 나오는지 따라서 이 ETF에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자금이 종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ETF에 상장되고 있는 그 추이를 보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이 계절성도 분명히 있지만요. 연말이 되면 일부 AI 관련된 또 로보틱스에 관련된 ETF가 또 상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ETF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최근에 로봇공학 그리고 AI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 추이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결국에 어떤 ETF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또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섹터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AI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자, 다음 주 그리고 FOMC까지도 이 시장에 유동성이 얼만큼 공급이 될지 또는 기술주나 로보틱스나 우리가 너무나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산업들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주에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9월의 계절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월의 계절성 좋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매수에 특히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물론 어제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아침이겠죠. 네, 일찍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그러한 실적 발표의 여파에 따라서 선물 시장이 일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경제 지표를 좀 관심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뭐 노동 지표에 따라서 뭐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뭐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물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경제 지표가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내외적으로도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같이 또 이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이분과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편안하게 네. 예,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은 자 일단 제가 앞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 뭐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고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네. 결국에는 경제 지표. 근데 경제 지표인데 뭐 노동시장, 고용 시장이나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도 보고 있지만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실 향후 3주, 향후 3주 정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죠. 예. 사실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9시 30분부터 해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지표들이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금리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금리랑 연관되는 건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기가 이제 뭐 1월 정도부터 해서 뭐 가시적으로 차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과거에 이제 본인들이 했던 것들, 자기가 지켰던 것들 이제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독립성이죠. 결국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2기에 들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지켰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거 계속 밀어붙일 거다. 예. 이번에 잭슨 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환호를 했지만 예. 그 이후에 사실 증시가 또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할 거는 뻔한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그 전에 나온 고용 데이터도 약간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농업 이제 일자리 수 나오고 다음 주에 CPI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오늘도 아마
실업률이 있나요? 예, 오늘 밤에 실업률도 나오고 실업률 있죠. 예, 예. 비농업 비농업 고용지수도 고용지수 나오고 있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 예. 사실 실업률은 요새 뭐 4%또 비슷하게 나오니까 예. 그것보다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굉장히 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CPI가 나오고 예. 그 다음 주에 FOMC 결정이죠. FOMC. 그러니까 요 3주 정도가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 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때마침 9월 달이니까 예. 9월 달은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예.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이번에 금리 내리는 거 거의 확정치죠. 어제 일자로 제가 페드와치 해보니까 97.41%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뭐 확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뭐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는 리사쿡 이사의 해임안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고소를 하고 네,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그렇죠. 한 건데 자 이게 이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일단 리사쿡의 어떤 역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역할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리사쿡은 일단 금리 동결에다가 강하게 점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사실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요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사실 파월 의장을 누가 임명했냐를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맞아요. 그때 제니 앨런 의장이 너무 말 안 듣는다고 예. 뭐 어떻게 계속 지금과 비슷했죠. 예. 불만하고 어쩌고 해서 파월 의장을 앉혔을 때 어. 본인의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의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앉힌 거잖아요. 음. 하지만 2기 때 보세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게 지금 리사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많이 있죠.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 안 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리사쿡이 한 명 빠지고 파월 의장도 내려오고 예. 그래야 지금 2명 정도는 본인의 산이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점점 늘면서 이제 그 과반을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게 저희가 파월 의장만 봐도 알겠지만 본인이 임명을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본인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리사쿡이 희박하다. 해임된다고 해도 거기에 누구를 앉히느냐. 예. 그 사람이 또 말을 듣는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단계가 돼야 예.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죠. 리사쿡이 이제 그 의원이 그 소송하고 뭐 이제 여기서 안 되면 뭐 대법원까지 가겠죠. 예, 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해임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분 안 치겠구나라고 해서 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뭐 이런 걸로 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완벽히 모든 것이 세팅됐을 때 그분들이 입맛에 맞게 돌아갈 것이냐 이거는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봐야겠지만 예. 아무튼 지금 그런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뭐 OBBBA 법안도 있고 관세도 있고 예.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예. 안 돼요. 왜냐하면 금리도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로 다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려면 이 예.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조금 시계를 뒤로 좀 돌려서 골드만삭스가 10월 달부터는 그 기업들이 좀 품고 있었던 이러한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그 보고서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를 바꿔라. 네. 너희들은 관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10월 달이라는 그 어떤 그 시점 또는 11월 달이 될지 뭐 모르겠지만 뭐 그러한 어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9월 금리 인하가 됐는데 10월 달, 11월 달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튀어오른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면 뭐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가 약간의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고 연준에 대한 압박하는 것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많은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 이 연준 압박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번 9월은 뭐 어찌 뭐 하겠지만은 만약에 또 10월, 11월 되면 완전히 또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이 데이터에 따라서 그쵸.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불확실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는 또 우리가 뭐 9월 계절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10월, 11월이 생각보다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또 다르게 또 증폭이 되니까 또 주식시장은 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저도 뭐 5만 가지 그렇죠. 뭐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은 뭐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가 않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예.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 오늘 이야기할 뒤에 내용들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할 CPI에서 저희가 이제 알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식품이고요. 예. 원유인데 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원유에 집중하고 네, 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을 낮춰야 돼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OECD에서 계속 증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도와주고 있는 쪽에서, 거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유가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더 낮아지면 제일 좋고 네. 하지만 낮아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약간 이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게 유지가 돼야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크게 오르지 않고 예. 이게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굉장히 갑자기 그렇죠. 되돌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의 전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우려한다는 게 좀 반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아, 오히려 네, 사실 물가를 요거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무도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이 지금 15%죠 관세가.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의 원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걸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겠죠. 네, 네. 이제 뭐 30%다, 40%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 30%니까 30%다 오른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누구도 각자 나눠야죠, 이제. 그렇죠. 예측하기가 사이좋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뭐 5% 가격 인상 뭐 이런 걸로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업들이 100%다 전가할 것이냐 요것도 아직은 미지수고 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라는 것은 파월 의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직 모른다라는 거라서 요거는 이거를 보고 지레 겁먹고 이제 그럼 증시에서 일단 장을 뺄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염두에는 계속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이나 뭐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이 인플레이션이나 또 금리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 고용 같아요. 지표. 지금 파월 의장이 네.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본인은 이제 데이터 기반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용 지표가 가장 이제 지금 최근에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졸츠 그 구인 구직 공고가 최근에 그러니까 나온 데이터를 보면 7월 달에 줄었네요. 네, 718만 천 건이 나왔는데 이게 일단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금리 좋은 인하에 거라고 봐야겠죠. 있어서. 금리 인하에 있어서.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갑자기 고용이 급락해버리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유리바다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잘 나오면 또 문제지만 너무 안 나와도 문제라고 해야 그러니까 될까? 완만하게 좀 떨어져야 적정하게 되는데.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예상치가 740만 건이었는데 718만 건으로 갑자기 이제 10개월 만에 가장 이제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냉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7월 달에. 예. 그리고 ADP 고용 지표 어제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5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7만 5천 건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특별한 때가 아니고서는 ADP 고용 지표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 지표다 보니까 조금 뭐 변동성도 크고 이제 굉장히 좀 수치가 뭐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라는 평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늘 나올 건데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네. 요거는 이제 농축산업을 제외한 고용 인구 변화, 고용 인구수의 변화인데 예.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 지표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7만 3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 가보면 7만 3천 건을 기준으로 지난달 수치를 기준으로 뭐 떨어질 것 같아요, 높아질 것 같아요. 방문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바가 그거예요. 근데 되게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이거를 얘기예요. 확신을 못하고 네. 있어요. 근데 예상치가 7만 5천 건입니다. 어.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그래도 개선되지 않았을까가 이제 그 컨센서스예요. 형성이 된 게. 이게 약간 지금 근데 5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성이 좀 있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노동 지표가 좀 그때 당시에 야 이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정치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화들짝 놀랐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지금 예상치는 뭐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예상은 되고 있는데 한번 나오는 걸 봐야겠네요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너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 뭐 비슷한 수치로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큰 변동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 주에 이제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어제는 증시가 괜찮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증시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중요한. 이슈라고 좀 봐야겠죠. 이사님께서는 9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9월은 할 거라고 이제 반영이 시장이 됐다라고 봐요. 이미. 이미 됐다. 네, 잭슨 홀 이후에 이제 그게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 9월은 지금 뭐 패드와치에도 뭐 97%면 사실 거의 100%가 봐야 되잖아요. 하긴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뭐 4.2, 4.18 네.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아마 그 이후의 행보겠죠. 이제는 당연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예. 그 컨퍼런스 할 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좀 예, 작용을 예.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러면 우리도 수치 뭐 그때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여지를 뒀는데 데이터가 본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자부심이고 원칙인데 예. 계속 데이터가 뭔가 그거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내릴 수 있을까? 예. 이제 시장은 그걸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예. 일단은 고용 지표가 오늘 그렇게 나오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CPI가 있는데 CPI 네.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CPI에서 에너지 비중이 6%대예요. 그러니까 식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고 예.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걸 낮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CPI거든요. 요게요? 그럼 보면 에너지가 확 줄었잖아요. 이 에너지 그러네요.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낮춘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원유를 계속 이제 낮추려고 원유 그래서 가격을. 예전에 드릴 베이비 네,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네요. 계속 이제 원유를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 낮추고 어. 관세가 있어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0불대 초반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보면은 이 표가 그 초록색은 비축유예요. 그 미국의 비축유. 그리고 파란색은 원유 가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비축유. 네.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마다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랑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의 뭐 어떤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우디에 갔잖아요.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빈살만 왕세자랑 바이든 대통령의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대놓고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맞아. 이러니까 원유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잡아야겠어 가지고 사우디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는 다 잊고 이제 다시 새 출발해 보자. 막 악수하고 우리 갈 테니까 나 가니까 증산해줘.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비행기 뜨자마자 감산. 바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진짜로 그때. 그래가지고 완전히 국제적인 놀림거리가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다시 안 돌아갔네 근데. 못 돌아가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멱살 잡고 싸울 수도 그러니까. 없고. 그래가지고 비축률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급등할 때 비축률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략을 좀 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지금 계속 도와주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드릴베이비들처럼 직접 시추하려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금 크루드 오일이 60불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에서 뭐 당연히 가장 많이 이제 원유를 이제 생산을 하니까 거기에 그 생산 단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90에서 98달러 정도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90에서 98달러나 돼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옴시티 멈췄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계속 증산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이 문제인데 셰일 가스가 이제 셰일 오일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이 독립을 했고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셰일 오일은 가격 단가가 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62에서 64달러 정도 2024년 기준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2에서 64달러입니다. 지금 가격이 손익분기점 때예요. 그러면 미국은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가격 단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근데 기업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 친구도 땅 파서 장사하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62달러에서 64달러를 밑으로 내려갈 수가 이게 뭐 아니 물론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의 차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겠지만 과연 이거를 뭐 그냥 증산해라 한다고 해서 뭐 기업을 다 죽여 나가면서 증산하기가 이게 뭐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양을 늘리든지 예, 어떻게 예. 해서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의 또 걸림돌이 뭐냐면 불법 이민자예요. 예. 지금 불법 이민자가 추방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퍼미안 분지 저쪽이 이제 그 셰일 오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네. 퍼미안 분지가. 근데 여기가 보면 멕시코 국경 쪽에 있잖아요. 그 노동자분들이 얘기는 여기 불법 이민자가 많다는 것은 딱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불법 노동자가 텍사스에 몇 %나 되느냐 이런 통계를 안다고 하면 불법 이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텍사스주에서 에너지 산업에서 불법 이민자가 얼마 정도 일할 것이냐 대략적인 추산은 한 4.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5%.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19년도에 뭐 한 소규모 이제 오일 회사에서 인터뷰했을 때 예. 제 직장 동료들 보니까 한 90% 이상이 뭐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보니까 뭐 한 10% 정도만 그 저기 합법이고 나머지 다 불법 같은데요. 뭐 이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추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제 캐는 회사들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렇게 생산 단가를 낮출 수는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예. 노동 시장에서 이민자가 120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1월에서 7월 달에 보면은 이민자 노동자 없어졌다는 건데 이 중에는 뭐 불법도 있고 뭐 이제 합법으로 있던 이민자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추방된 이민자들이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셰일 오일 기사 회사들이라든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원유 가격도 간당간당한 수준에서 노동자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저 더 비싼 이제 뭐 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생산 단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추이는 정확히 저희가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좀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원유 가격을 트럼프 대통령 계속 낮춰야 되지만 또 이민자는 추방해야 되고 뭐 예.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에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에 이제 군을 파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베네수엘라 근해에 이제 군을 투입을 했잖아요. 이번에 투입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8월 달에 투입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저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 신냉전 시대에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 베네수엘라 근해에 군 투입을 한 데는 4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으로 보낸 거고요. 예. 숨겨진 이유 3가지 정도를 보면은 정치적인 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원유 확보 그리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러시아. 그 중진류. 이렇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약과의 전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그 투입을 한 게 이지스함 3척을 보냈고요. 그리고 4,000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사실 이지스함이 한 대만 있어도 뭐 일본에도 이지스함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이지스함 한 대만으로 해서도 상당하게 많이 이제 뭐 이제 전투 능력이 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4,000명이면 사실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요. 4,000명까지도 병력을 투입을 했고 향후에는 핵잠수함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잠수함이랑 함정 2척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전쟁 수준에 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마약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되게 만화 같잖아요. 진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에 연루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보상금이 지금 5천만 달러예요. 5천만 달러요? 네, 한 원화로 672억 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딱 들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억지 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억지는 아니에요. 이 그 보상금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랑 사담 후세인보다 높아요. 그래요? 현상금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1,5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러고 바이든 대통령 말기에 요게
2,500만 달러로 증가해요. 그걸 2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요게 이제 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라고 태양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네수엘라의 권력층이랑 마약상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게 1993년에 베네수엘라의 군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던 게 걸렸어요. 걸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금 마약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마약은 상당 부분이 남미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미의 콜롬비아나 이런 국가들이랑 미국은 공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콜롬비아나 이런 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단속하고 하면서 마약의 이제 수입이나 이런 것이 좀 줄었거든요. 그 베네수엘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차베스 정권에 이제 98년도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왔거든요. 야. 차베스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예. 반미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하고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된 건데 정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경비행기나 이런 것들로 하는 걸 추적한 거예요. 수상한 경비행기의 어떤 그 노선을 추적을 한 이제 그런 차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이상한 왜 이렇게 경비행기가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국가로 많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마약 운반이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차베스 정권이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군 수뇌부들이랑 가까워져야 되니까 본인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에도 이제 당연히 미국이랑 협력하겠지만 반군이 있잖아요. 예, 거기랑 결탁을 해가지고 마약을 받아서 운반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2002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차베스가 잠깐 며칠 동안 이제 추출된 적 있거든요. 예. 그거 다시 돌아와요. 그때 배후로 미국이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 이유로 미국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을 안 도와줘요. 미국 마약 단속국을 쫓아내고 예. 그리고 이제 고공으로 이제 정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이 나오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의 니콜라스 마두로스가 나왔는데 그걸 똑같이 계승을 했고요. 여기서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차베스 정권 때는 마약을 운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여기 마두로 때는 거기서 재배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예. 표면적으로는 이런 팩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말씀 중에 조사님은 그 중국의 어떤 펜타닐에 대한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의 마약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그러니까 원재료를 원천 차단하는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마약 자체를 또 당연히 그건 뭐 차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원래 예전부터 많이 차지했는데. 그렇죠. 여기는 예. 코카인. 완전히 다른 코카인 쪽이에요. 마약 다른 종류로. 네, 다른 종류인데 사실은 이제 남미 쪽이 재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마약을.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 맞았었는데 예. 정부들이랑 이제 공조를 해서 어느 정도 줄이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완전히 어긋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속 현상금을 매기고 이제 공격하고 있던 와중에 예. 이유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투입을 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1기 때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증언으로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그때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복시키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숨겨진 이유로는 사실 원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은 표면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축함을 우리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너희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약간의 군사적 압박을 좀 줘야 된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도 비유를 해요.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생화학 무기를 핑계로 이라크에 진입했잖아요. 근데 결국 생화학 무기는 없었어요. 그때 실제 목표는 원유였었거든요. 그때는 셰일 오일을 캐기 전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실제 목표는 원유였고 표면적인 이유는 생화학 무기. 그래서 이라크에 이제 미국이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상당 부분 정치적인 압박은 군사적인 압박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이 그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의 18%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2013년만 해도
매일 230만 배럴씩 전 세계로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게 2019년도에 80만 배럴, 22년도에 70만 배럴까지 쭉 줄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마약 그거 하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 때도 그렇고 계속 제재를 매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 풀어준 적이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 가서 증산해줘 이랬는데 바로 감산하고 네. 그래가지고 비축류 다 떨어지고 하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줘요. 나중에 2023년도에. 예.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수입이 원래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의존하던 게 3에서 5% 정도 됐어요. 거기서 예. 수입을 하다가 이게 2019년도에 완전 제로까지 가거든요. 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주면서 조금씩 다시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압박을 하다가 그럼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베네수엘라가 제재 전에는 90% 이상의 그 경제가 다 원유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 지금 60%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정권을 추출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못한 거죠. 바이든 정권 때 다시 그거를 이제 쉘이 거기 예. 가가지고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목줄이 조금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2기에서 예. 여기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성은 또 꼭 우리가 열어두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예. 2020년대에 트럼프 대통령 나오고 나서 기드온 작전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민간 군사 기업 용병이랑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반군이 있잖아요. 독재 국가니까 이 반군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60명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침투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그때 6명 사망하고 미국인 2명이 잡혔어요. 예.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은 거부했죠.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부의 그런 관련 문서들이.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려고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못할 건 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많은 병력을 거기에 이제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해서 예. 원유 같은 것들을 조금 다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정권에서 원유를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원유를 풀어준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좀 연결해서 또 하나만 좀 질문드리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약간의 군사적인 압박을 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전승절 때 뭐 푸틴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 또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북한과 뭐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 전승절 때 뭐 껴안고 뭐 손도 잡고 뭐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냉전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쟁에 대한 언급도 연설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평화냐 전쟁이냐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는 뭐 그런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강경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은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서 있고 김정은 주석이랑 푸틴 대통령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던 평화의 시대는 끝났구나. 신냉전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해서 뭐 방송 같은 거 할 때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 우리는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셋이 만나서 자리 잡은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약간 삼국지의 도원결의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셋이 이제 만났고 그때 참가한 국가들 보잖아요. 인도는 안 갔어요. 인도네시아가 갔는데 인도는 왜 안 갔냐? 인도는 지금 입지가 애매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약간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 전에 이전에 만났고 그런 이제 예의까지는 보여주고 참가는 안 했다. 근데 요번에 참가한 사람이 서방 국가에서 아무도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반미 전선이 형성이 됐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두 개의 집단의 무력 충돌로 뭐 제3차 대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조금 상상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들이 저는 앞으로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시간을 늘렸는데도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상준 이사님께서 PPT를 약 한 40장 정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18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상준 이사님은 저희 프리마켓 뉴욕이 아니고
저 역사 스페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오늘 이제 사실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어떤 신냉전 상황에서 유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가 또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봐야 될지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치학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도 지금 와 있고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뭐 짚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매일 2개씩 종목에 숨겨진 재미있는 비하인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투스플레이스 오늘도 역시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저희 방송사 이름이 한국경제TV가 아니라 돈 많이 벌자 TV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프리마켓 뉴욕이 아니라 50억 만들어서 퇴사를 하자 이런 이름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나쁘지는 아닌 것 같고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어서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죠. 저희도 다 배운 교양인들인데 너무 돈에 혈안이 되어 있나 싶기도 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름을 따라간다고 저희도 뭐 고급지게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무언가 프로그램 이름처럼 돈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이렇게 이름 하나가 가지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는데 뭐가 어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말이 또 달라지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트럼프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화면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로키드 마틴 주가창을 좀 띄워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을 방산주가 아니라 전쟁주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주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대놓고 전쟁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서에는 이 전쟁부라는 명칭을 복원하면 국익에 대한 초점을 더 강화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의미한다라고 좀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나는 방어 말고 공격을 원한다라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제는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웃기지만 전쟁부 장관이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전쟁부라는 기관은 과거에도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존재를 했는데요. 이후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를 했다고 하고요. 당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해군을 통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국방부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죠. 다만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됐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의 명칭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랑도 싸워야 되겠고요. 의회랑도 싸워야 되겠고요. 정말 싸울 사람들이 많죠. 이 무대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기게 될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미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가실 때 팀 문화가 있는 나라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팀 문화가 없다 보니까 뭐 적응도 좀 안 되고요. 뭐 어떨 때 팁을 줘야 하는지, 어떨 때는 안 줘도 돼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왜 팁을 줘야 하는지도 좀 의문이 들 때가 있겠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미국 외식업계에 만연한 팁 임금제에 반발하며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서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식당들은 근로자들의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 대신 인건비를 최저 이하로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44개 주가 이를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의 주장은 이걸 소비자들이 아니라 기업이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팁 임금제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맥도날드도 기업이고 맥도날드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일일 텐데 말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철저하게 계산된 정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칠리스와 같이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들이 팁 임금제를 적용해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간 맥도날드의 매출을 잠식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규정된 연방 최저임금은 $2 13센트,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좀 계산을 해보면 2,920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들이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보다는 고객들이 팁을 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 자체가 맥도날드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팁 제도는 불공정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불평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샤라웃이 맥도날드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투썰플레이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최반커가 여러 가지 좋은 재밌는 이야기를 또 많이 가지고 팁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미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에다가 다 플레이션만 붙이면 약간 네. 좀 유행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지인들이 지금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이 팁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밖을 못 나가겠다라는 이야기 다 많이 했어요. 저는 저희 나라에 팁 문화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음식값도 내고 맞아요. 팁도 매번 따로 외국인들이 와서 뭐 떡볶이 김밥 해서 팁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 아주머니들은 너 나 무시하냐고 다시 던져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는 네. 받아갈게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희 또 소중한 한 분을 또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테이버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이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박민지 캐스터 또 나오셔서 네. 지난번에 첫 방송이었고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제 많이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부가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어제도 뭐 시장이 너무나도 좀 견고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실적 발표에 대해서 특히나 아주 AI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민지 캐스터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하나 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화면? 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매출이 공개가 됐는데 AI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실적과 또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예. 브로드컴의 7월 분기 매출은 1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69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회사는 4분기 매출을 174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7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AI 산업의 성장세입니다. AI 가속기와 VM웨어, 호조가 매출을 주도했다고 홉탄 CEO는 밝혔는데요. AI 매출은 분기 기준 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늘었고 돌아오는 분기에도 62억 달러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내년 초부터 출하를 시작할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100억 달러 이상의 맞춤형 AI 칩 주문도 이미 확보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예. 이 같은 소식에 브로드컴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6%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32% 올라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졌던 엔비디아나 마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다른 반도체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정정 하나 해드리면은 4.6%가 아니고 4.6%가 아닙니까? 11%. 11%군요.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버님이 야.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귀띔을 하시더라고요. 저 브로드컴 없어서 망했어요. 이렇게 아니, 망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쳤죠, 제가. 아이고, 저 브로드컴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슬픕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이 차트를 띄어서 보여주시면은 지금 뭐 실적 발표가 있는 이후에 실적 발표에는 시장의 주가가 반응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 실적 발표 당시의 주가가 여기고요. 여기서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이 있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제 몇십 조에 이르는 네. 거의 한 15조에 이르는 뭔가 AI 신규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시작이 됐고요. 약간 테마성으로도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은데. 한국도 지금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로봇들 중에서도 쿠팡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쿠팡이요?
쿠팡 관련주에서 좋아하신다면서요?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예, 근데 쿠팡 관련주, 쿠팡에서 로봇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물류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올라갔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엔비디아 차트예요. 엔비디아 차트고 여기 보라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5, 11 이평선, 미국인들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 중에 하나인데 요 밑에서 엔비디아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요 녹색 내려오고 있는 요 5일선이에요. 요거 지금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매우 안 좋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중인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오늘 고용 보고서를 보든 브로드컴의 상승을 힘입어서 같이 올라가든 어쨌든 엔비디아가 올라가 줘야지만 엔비디아가 오늘 양전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요 51 이평선 현재 라인에서는 한 172.3달러 정도인데 그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에서는 그쪽 좀 더 이제 뭐 즐거운 주말이 될 텐데. 저거를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해석을 네.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막 내려간다. 네. 그러면 하방까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거예요? 밑에 이제 쓱 보면은 100일선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에 150달러거든요. 물론 150달러는 좀 비약이긴 한데 예. 지금 뭐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 주요 종목을 보시더라도 라운드 피겨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엔비디아가 185달러까지 갔었고 180달러에 한번 멈췄고 175달러에 또 멈췄고 지금 170달러예요. 그러면은 165, 160, 155마다 힘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165, 160, 5단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우리가 올라올 때도 95,000, 10만, 10만 5천, 11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마디 주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딱 그 뭐 말씀드리기에 딱 이 타이밍에 169.99 이렇게 딱 이렇게 숫자가 잡히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70달러 공반전인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다시 한번 165불, 160불 이런 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엔비디아는 그런 식으로 5단위, 10단위의 분할 매수를 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제가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하방 압력이 좀 세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뭐 한 5단위로 조금씩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AI 종목들이 산업 이 섹터들이 다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역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제 2020년대 애플이다. 2020년대 애플이다. 네. 예. 왜냐하면 2020년 이전에는 예. S&P 500을 조정을 하고 싶다. 나스닥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싶다. 예. 지금처럼 지수 비싼데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월스트리트에서 애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조정을 계속 불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 역할이다. 너무나 시총이 크니까 1등이죠. 그러니까요. 네, 시가총액 1등이다 보니까 예. 항상 1등의 왕관, 1등의 무게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엔비디아로 지수 레벨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엔비디아가 여기서 좀 이렇게 매도로 흘러간다, 차트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예. S&P 500이 흘러내려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도 저 팀장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최저가를 한 145달러까지 봤는데 딱 지금 테이버님이 말씀하신 그 5달러 단위에 딱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왜 145달러로 보셨어요? 그냥 어디서 투자 의견으로 말을 할 때 145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145달러를 보고 이게 145달러까지 떨어지면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시장이 그냥 다 거의 다 같이 죽자라는 분위기로 네. 간다는 뜻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런다는 뜻이신 거죠? 제가 그거를 중간에 낚아챘네요.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통했어요. 두 분이서 텔레파시로 통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안 통해요. 제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브로드컴 일단 아까 뭐 시간에서 지금 11% 넘는 11.17% 지금 정말 엄청난 급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브로드컴? 일단은 브로드컴은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의 개인들의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엔비디아 사기는 애매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글도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썼는데 빠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수급이 좋고 정말 장이 좋을 때는 예. 신고가를 쓰면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구글이 오늘도 지금 하락하는 중입니다. 현재도 프리장에서 살짝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얘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은 계속 양봉을 그려야 되는데 어제도 겨우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맞아요. 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 지금 이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요거랑 같이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가장 또 오늘 중요한 기업들이네요. 또. 그렇죠. 브로드컴이 딱 올라가는데 네.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딱 5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오늘 갭 상승이 브로드컴 덕분에 일어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브로드컴 혼자의 힘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당장 5일선, 11선, 이평선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장하고 난 뒤에 혹은 고용지표를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지수들이 어제 S&P 500도 전 고점에서 진짜 1, 2포인트 위로 신고가를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 확실히 우리가 고용지표 확인했다. 금리는 확실하네. 하는 재료 소멸로 매도가 나올지는 오늘은 조금 9시 반 지금으로부터 35분 뒤를 주목하면서 애플시장 분위기를 읽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고, 이게 뭐 엔비디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수급이 어떻게 돌지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 금리 인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앞서 7월에 이 이중 중복 관세를 금지하겠다를 두고서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갈등 교착 관계를 보여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산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 15%의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도요타 자동차가 이 자동차 관세가 미국 수출에 부담을 주면서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밝히면서 경고를 했었는데 예. 한숨 덜게 된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관세 인하는 경쟁사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일본은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보잉 항공기나 방산, 그리고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은 아직 먹구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당내 지도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 협정이 이행은 됐지만 앞으로 일본 내에서 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예. 이번 트럼프 행정 명령이 미국 방산 산업이나 아까 뭐 전쟁주 해서 로키드 마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농업 관련주나 이런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농업 관련해서는 일단 일본이 지금 쌀을 네. 쌀이 부족하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쌀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 75% 어디서 또 수입해야 될지, 정도를 미국에서. 뭐 그런 네.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뭐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도 제가 질문- 일본 농산물을 전혀 제가 고민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네. 사실. 농산물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예. 자동차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게 저도 뭐 관련 오늘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네. 혹시 제 걸로 화면 돌려주시면 제가 도요타 주가를 한번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지금 도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 소식 덕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좀 타결을 하면서 우리나라 좀 자동차주들이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다, 좀 이런 네.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좀 피해가 어느 정도 좀 있겠죠. 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받아달라라는 것을 하나의 관세의 어떤 협상 카드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소고기나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농산물들을 네. 이제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그 자국에 있어서 특히나 일본이나 그 다른 나라의 자국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인데 반대로 또 일본이 뭔가 줄 수 있거나 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그걸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이제 뭐 일본의 자동차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태희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 일단은 일본이랑 미국이랑 지금 관세가 타결됐는데 조건이 아까 뭐 농산물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이랑 미국이랑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본이 원래 수입하던 고정적인 농산물 물량이 있습니다. 일본 내수 말고 네. 그 부분에서 미국산을 늘리겠다. 라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이게 약간 어찌 보면은 체면치레 정도의 협상이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나왔었고요. 지금 뭐 최종적인 협정문은 계속 나와서 더 업데이트를 해봐야겠지만 네. 아직까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그런 협정문, 영국도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랑도 협상이 완료됐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도 지금 자동차 관세는 25%예요. 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여전히 트럼프나 미국 정부의 그런 부분은 아직 뭐 대법원에서의 결론도 남아 있는 거고 맞아요. 관세는 계속해서 불확실하다. 다만 일본이 먼저 이렇게 타결한 거는 확실히 일본과 미국이 친한 건 맞다. 그런 일본이 약간의 또 카드도 꺼내 들었잖아요. 네. 미국 국채를 집어 던지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향후에 이게 뭐 관세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관세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혹은 경제를 잃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그 관세가 인플레를 얼마나 일으킬 거냐까지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핵심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그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트럼프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뭐 100%를 때리겠다. 지금 오늘 얘기가 또 나온 게 반도체 관세 100% 때리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는 조만간 그걸 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또 공식적으로 이제 만찬에서 얘기가 네. 나왔다라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100% 갑니까? 50% 갑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인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는 관세 붙이면은 인플레이션의 심각한 리스크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인플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벌써 다음 주죠. 네. CPI 걱정된다 하잖아요. 한 달 뒤, 두 달 뒤 CPI 나올 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텐데 그럴 때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뭔가 이제 관세에 대한 면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관세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유동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네.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혹시나 튀어오르는 것을 우려하거나 또는 내년에 있는 여러 가지 선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품목별로 이 관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을 만약에 보인다. 너희들은 더 보복 관세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전가시키지 마. 너희들이 떠안아.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미국에게 그러한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관세에 대한 불이익을 미국 쪽에다가 넘기지 마라. 소비자에게 넘기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어떤 트럼프 행보를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인 방향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국가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뭐 되든 미국은 말든. 트럼프는 많이 신경 안 쓰니까. 긍정적인 거 맞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돈을 네. 벌어야 되잖아요. 아, 그죠. 예. 트럼프가 되게 또 이익만에 취했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예.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 자원이나 예. 의약품 같은 거는 상호 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그렇죠.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아주 정상적인 거죠. 네. 예.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제는 그쵸, 그쵸.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뭐 정상적인 생각을 했구나. 예, 웬일로? 이렇게. 약간 맞아요. 이런 웬일로?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과 미국 간의 이런 관세율, 이런 조정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품목적으로 좀 관세율이 조정되고 그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보 앵커가 또 종목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나요? 세 분은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세 분은 혹시 운동 뭐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운동요? 운동은 뭐랬고 룰루레몬은 안 입습니다. 언제 보셨대요? 룰루레몬 언제 보셨대요? 룰루레몬은 입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선생님 운동 뭐 하세요? 안 해. 아, 그래요? 하고 싶지가 운동 안 않아요.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어. 당황했어. 지금 여기서 이게 요가 그러니까 레깅스 안 입어요. 뭔가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네, 필라테스를 하신다. 네, 자, 민지 씨께 그냥 여쭤볼게요. 이거 실제로인데 필라테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룰루레몬 말씀을 하시니까 저 룰루레몬 덧붙여서 말 안 했는데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 비싼 브랜드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쵸. 제가 최근에 느껴졌던 게 이게 세일을 원래 안 하는 브랜드로 오. 유명한데
아, 안 해요? 세일을 어. 네, 세일이 좀 품목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에 룰루레몬 세일 많이 해요? 네, 사모님께 어. 선물 한번 드리세요. 룰루레몬? 세일한다잖아요. 아니, 안 입는다니까요, 레깅스를. 아니, 안 입는데 아니, 왜, 사모님- 왜 계속 입히려고 그래? 사모님 이제 입고 싶으신데 지금 예. 그동안 비싸서 민지 씨가 어. 비쌌다고. 아, 원래 입고 싶어 세일 많이 했었어요? 하니까. 여자들의 네. 마음이 다 그런 아. 거예요. 근데 입고 지금 싶은데.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그 왈가왈부할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왈가왈부 하는 동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 퍼센트 계속 빠졌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20% 가까이 떨어지고 네. 지금 웃을 아. 때가 아니네. 웃을 계속 때가 떨어지고 이거는 있습니다. 최고 앵커 잘못입니다. 아 최고 앵커가 죄송해요. 지금 빌드업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냥 자 내용 볼게요. 자 또 다들 뭐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기능성 스포츠웨어 자. 브랜드 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이 나왔다.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아, 전 실적이 부진한다는 데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줄 알았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입는다고요? 아니 훨씬 더 잘 알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어우. 저는 되게 그게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남성복도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요? 아, 그런가요? 관심이 없어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자, 이빨 넘어가 안 보입니다. 볼게요. 네, 네. 이빨 안 예. 보이겠습니다. 네, EPS 같은 경우는 3달러 10센트로 예상치보다는 높았는데요. 이 작년 이맘때 수치였던 3달러 15센트보다는 좀 확연하게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25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연간 EPS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 모두 큰 폭으로 하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방송 때 우리 요 멤버들 있을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단독으로 민지 씨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던스를 하향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룰루레몬의 가이던스 하향이요? 네. 딱 두 글자로 말씀해 주세요. 깔끔하게. 관세 아닐까요? 맞죠? 너무 잘했죠? 네, 지금 네. 참, 진짜. 일주일 동안 공부를 되게 많이 아, 하셨어요. 그럼요. 네, 많이 해왔습니다. 어. 네. 아니,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살다 살다 이런 2분기 방송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 좀 하게 알겠습니다. 좀 예, 하게 좀 냅둬 말씀하세요. 주세요. 예. 네, 2분기 미주 지역 동일 매장 매출도 전년비 4%나 줄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1% 정도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이 켈빈 맥도날드 룰루레몬 CEO는 이번 실적 악화의 원인이 소비자들의 피로감에 있다라고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서 이 캐주얼과 라운지 부분에 이 소비자들이 좀 피로감을 느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식상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됐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테슬라 때도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업들에게 있어서 뭐 자동차가 됐든 의류가 됐든 이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급변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좀 빨리빨리 따라간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좀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기존에 나온 제품들을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계속해서 좀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오히려.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소비자들도 보는 눈이 좀 높아졌죠. 음. 예전에는 뭐 이게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뭐 그냥 사서 쓴다 네. 뭐 이런 의미였다면 네. 요즘은 소비자들도 신제품을 빨리빨리 안 내놓거나 아. 뭐 혹은 뭐 경쟁사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니즈 또 이렇게 뭐 충성도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뭐 물론 어떤 고가의 어떤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훼손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기업의 혁신이 좀 부재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터도 우려가 좀 나오고 예.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요거 네. 하나만 좀 꼭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스켈의 쏭쏭님께서 네. 아까 이제 테이버님이 남자들이 더 많이 잘한다. 네. 왜 남자들이 더 잘 알지? 네. 요거를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거는 남자한테 물어봐야죠. 왜 남자들이 더 잘하는 왜 겁니까? 남자들이 더 그러게요. 왜 룰루레몬 그럴까요? 입으시나요?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예. 아니요, 저는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이버님이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선물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세요? 표정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거 아니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한번 동반 입수하실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또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예.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다음 종목도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아, 그래요? 예. 네, 도쿄 사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지금 전에 룰루레몬 보시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 이번에 도큐사인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디지털 문서 관리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도큐사인은 룰루레몬과는 달리 호실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 EPS는 92센트, 매출은 8억 600만 달러 정도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도 상단을 좀 높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실적은 역시나 AI에 기반한 지능형 계약 관리 플랫폼 강화 전략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계약 생성부터 체결 그리고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AI 기능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계약 검토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비즈니스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이 신규 신원관리 시스템 통합 기능도 요즘에는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기업 클라이언트들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들까지 좀 파트너십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문서 관리 또 전자 서명 시장의 경쟁도 최근 역시나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뛰어난 AI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 기업들과의 그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핵심 시장을 뚜렷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좀 어닝 시즌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으로 리스트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큐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가 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발표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여러 빅테크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브로드컴이 너무나도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AI 관련된 기업들도 한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맞아요, 실적 맞아요.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에 남아있는 이 실적 발표의 기업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AI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또 참고할 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이고 도큐사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좋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트렌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도큐사인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태구님? 일단은 딱히 도큐사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AI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브로드컴도 그런 쪽이고 네. TSMC, AMD, 엔비디아 이런 쪽이 다 그런 역할들이었는데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 의견도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업계예요. 다음 주에 일단 어도비 실적 발표가 납니다. 어도비. 네. 예. 그리고는 도큐사인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는 셀즈포스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 발표가 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좀 변동성을 키우는 게 소프트웨어 업계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들 저는 이제 매출과 시가총액 비율, PSR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는 PSR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준치로 놓고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가 보통 PSR 10배 전후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 놓고 보시면은 빅테크 대비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맞아요.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는 하필이면 지금 다음 주에 어도비 실적 발표가 나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딱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어도비와 세일즈포스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예.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 챗GPT 같은 경우에 AI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뭔가 좀 해줘, 정리해줘,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AI가 수행해 줄 수 있다. 약간 듀오링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에 바로 그냥 쉬운 영상 보여줬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챗GPT가 해주니까 예. 사실 맞아요. 이전과는 좀 트렌드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런 트렌드에 부분에서 빨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도비도 마찬가지,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계약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10만 명이라고 하는 직원당 가격을 받던 게 소프트웨어 업계인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게 이제는 힘들어질 것이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어도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도비가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냐. 그게 소프트웨어 전반에 매수 매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일 것 같으세요? 부정적일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도비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하는 뭐 그런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랑 많이 이제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도비 많이 쓰시죠? 네, 실제로 방송계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업계도 마찬가지고 어도비가 표준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AI가 지금 도입이 된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게 AI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거의 약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컷 편집이다. 네. 자, 8초부터 10초까지 잘라줘. 네. 그걸로 그냥 알아서 다 잘라주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말 안 하는 이 구간을 자동으로 다 잘라줍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 유튜브 편집하는 그런 네. 조연출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예. 어도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송충이가 설립을 먹고 산다고 네. 이렇게 새롭게 계속 무언가 이런 오픈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해도 어도비가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쓰기가. 아. 일종의 지금 이미 다들 락인되어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데이터도 그렇고 맞아요. 저는 어도비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네. 시장에서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는 AI가 영상을 다 만들어 줄 텐데 예. 그러면 어도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냐. 네. 뭐 도큐사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고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네. 예. 지금은 우려가 많이 섞여 있는 주가죠.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그 어도비 구독료가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비싼가요? 되는, 네,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주변에도 실제로 그렇고 이 룰루레몬에도 대안이 많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 꼭 대체할 이게 수 있는, 아니어도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어도비도 그러한 측면에서 뭐 생성형 AI나 제미나이 이런 대체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근데 질문입니다. 약간 제 네.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비쌀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비싼데 만약에 그 어도비가 해내는 그 결과물의 품질이 네. 경쟁사보다 만약에 좋다면 저는 기꺼이 그 돈을 내고 그거를 쓸 것 같긴 지금 하거든요. 그냥 PD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이 자리에. 잠깐 내려오실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네.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은 많이 바뀌어요. 이 네. 피그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도비의 대항마로 상장이 되고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은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 예를 들어서 오토데스크, 우리가 CAD 설계 프로그램 뭐 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업계에서 실제로 큰 프로젝트는 다 그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의 바람은 방송국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 아. 이런 건 아직까지 제가 이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고 방송국에서 이제 그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TV가 몰락하고 네. 유튜브가 등장을 했듯이 네. 이제 어도비가 몰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그럴 그런 수도 점을 있겠네요. 잘 봐야겠죠. 네.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즘 그 민지 씨는 아마 아실 텐데 네. 그 여성분들 다이슨 많이 쓰거든요. 네, 헤어스타일링 네, 할 때. 네.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다이슨 좀 하나 사서 같이 네. 나눠 쓰면 안 될까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구식이지만 네. 그 고데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편해요. 어. 그러니까 아무리 신문물이 나오고 그게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고데기가 편하고요. 실제로 방송 분장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옛날 고데기를 맞아요. 쓰세요. 그 봉고데기 네, 쓰세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다이슨이 편리하긴 한데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결과물이 그 오리지널틱한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저희 MG가 없죠. 왜요? MZ 있어요. 저 다이슨 쓰고 있습니다. 그 MG는 다이슨 쓴다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만 나이가 아, 이게 많아서 취향 차이니까요. 네. 네. 네, 그럼 저는 옛날 거 쓰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금요일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너그러우실 네, 거예요. 내일 우리가 쉴 수 청취자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네. 네. 한번 쉬었다가 월요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박민지 캐스터가 사실 오픈 AI에 대해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픈 AI 관련된 외신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바로 이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 자체 AI 칩을 마련하는 흐름 속에서 예. 오픈 AI도 새로운 소식을 내놨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협력해 오는 2026년에 첫 자체 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칩은 외부 고객 판매보다는 자체 인프라 운영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챗 GPT-5 같은 최신 모델의 학습이나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AI 칩을 사용하겠다는 게 그 핵심인데요.
오픈 AI는 그동안 엔비디아 칩에 크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보는 칩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로드컴 CEO 홉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대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우리가 확보를 해뒀다라고 밝힌 만큼 이 신규 고객사가 오픈 AI인 게 밝혀진 건데요. 브로드컴 측은 2026년 회계 연도 AI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글과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 개발에 활용하고 있어서 오픈 AI의 이런 행보는 AI 반도체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거다, 이런 시도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 AI 칩 개발이 브로드컴에는 매출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에는 리스크가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쿠다. AI에서 우리가 쿠다라는 걸 제일 핵심으로 네. 보셔야 되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가와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뭐 질문했을 때 대답해주는 네. 그러한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학습은 엔비디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쿠다 프로세스는 이제 네. 엔비디아가 이제 CPU와 좀 정반대죠. CPU는 똑똑한 뇌 하나가 모든 연산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에서 네. 똑똑한 천재 3-4명이 모여가지고 한다. 네. 그래서 듀얼코어, 쿼드코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CPU의 방식이라면 네. 요거 GPU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 10,000명을 세워놓고 동시에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지를 받는 그게 이제 학습하는 AI가 학습하는 방식인데 그걸 우리는 쿠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걸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AI의 모든 학습 이제 러닝하는 그런 플랫폼은 다 쿠다를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니 AI가 점점 더 많은 걸 학습해야 되는 현재 환경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라고는 생각하시는 게 좀 뭐지 알리바바가 나왔니 브로드컴이 어쩌니 AMD가 나왔니 하더라도 걔네들은 학습 이후에 액션에 대한 구글도 TPU가 따로 있어요. 네. 구글의 TPU도 엔비디아로 학습을 시켜놓고 제미나이 검색한 결과 도출에서만 본인들의 TPU를 쓰고 있기 네. 때문에 베이스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다. 그런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엔비디아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난번 IR 때였을 거예요. 네. 너네들의 TPU라든지 너네들이 자체 설계한 AI 칩도 우리 GPU에 같이 물리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짜줄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AI 칩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고 개발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우리 서버에 연결시켜 줄게. 라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게 앞으로 2-3년은 걱정하실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게 되면 어떤 뇌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뭐 뼈대나 네. 아니면 뭐 신경망 아니면 뭐 혈관 뭐 이런 네. 정도의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조금 봐주셔도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자 일단 지금 오늘 사실 오늘 고용지표가 아주 중요한 게 좀 지금 나오기 아직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좀 남았는데요. 좀 최보아 앵커가 준비한 종목들 우리가 좀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만약 고용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방금 나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 좀 좋습니다. 개장 전에 좀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테슬라가 머스크에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전례 없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머스크가 향후 10년 동안 일정 조건을 좀 성취를 한다면 4억 2,300만 주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이 현재 13%에서 최대 25%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 뭐 이런 소식 관련해서 좀 개장 전에 체크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뉴스를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아니,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법 개정 얘기 나오고 지금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테슬라의 창업주이자 그리고는 최대 주주이자 전 세계 최대 부자인데도 뭔가 너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은 이렇게 스톡옵션을 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은 이렇게 스톡옵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네. 1 트릴리언 달러라는 하는 가치를 받아요. 그게 10년, 20년 뒤에 더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맞아요. 미국은 뭐 부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벌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1에서 2%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우리가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창업주들이 계속 주식을 팔아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아, 머스크가 부럽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시스템. 시스템 문화가 좀 부럽다는 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뭐 몇 천을 가네 뭐 몇만을 가네 하는데 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대주주들도 힘을 내고 주가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소액주주들도 같이 어깨 걸고 좋아지는 거고 같이 이제 미래를 그리는 거고 재벌한테 더 채찍을 해가지고 재벌이 정말 재벌의 역할을 해라 할 수 있는 건데 재벌 약간 직업인가요? 자 직업이죠 이거 우리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옥스퍼드 사전에 있습니다. 막 체벌 이렇게 써 네, 있대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벌님들이 정말 이게 글로벌하게 체벌이 돼야 되는데 아니 동네 우물한 동네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 부럽다. 네. 우리 방송이 더 잘 네. 되면 좀 샤라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될까요? 아, 안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우물한 방송인가요? 아유 돼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럼 저 혼자 최벌이 돼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최보 앵커는 샤랍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뭐 샤랍하고 UiPath 예, 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동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UiPath도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5센트로 예상치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3억 6,100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기반 제품군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역시나 상향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도 약 15억 2천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2분기 이익도 16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는 참고로 마이너스 8,610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정말 한 분기 만에 큰 폭의 이런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좀 꽤나 낙관적인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래 동력이 크지만 주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4% 하락한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저가 기회다. 이런 평가들까지 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단 당장 이번 하반기 실적까지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종목으로 좀 월가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번 실적 관련해서도 뭐 도쿄사인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룰루레몬, 브로드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UiPath 같은 종목들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UiPath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 한 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잠깐 체크 한번 해볼까요? 4.7%. 네, 거의 뭐 비슷하긴 하네요. 네, 비슷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자동화에 대해서 특히나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고 이게 뭐 공장이든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됐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와의 어떤 접목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꼭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전체적인 어떤 이 느낌도 좀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 제가 중간에 좀 끊어주세요. 끊더라도 네, 끊어주세요. 예, 저희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민지 씨, 또 질문 있어요? 그냥 지금은 민지 씨한테만 질문할 거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민지 씨는 혹시 이 외국 캐주얼 의류 브랜드 중에서 네. 나는 이거 진짜 입는다 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캐주얼 브랜드요? 네네네. 딱히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럼 옷을 뭐 어떤 거 입으세요? 고급진 것만 입으신대요. 어. 제가 캐주얼이라고 했더니 예, 네. 캐주얼 같은 거 안 입는다 뭐 이런 답변이겠죠? 아니 의류 질문을 브랜드. 해놓고 왜? 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네. 갭이라고 해봅시다. 아, 갭 입으시죠? 네, 갭 그럼 혹시 한때 입었어요. 네. 네. 그래요? 한때. 네, 한때. 예. 알겠습니다. 전 지금도 입는데 뭐 한때 입었대요. 예, 그럼 혹시 갭에서 화장품이 나오면 사실 건가요? 안 사죠. 약간 자라에서 향수 팔듯이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의류 매장에서 화장품을 파는 경우가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에나더 스토리즈 아세요? 네. 에나더 네네. 스토리즈에서는 의류 매장 한 구탱이에서 네. 죄송해요. 이 구석에서 화장품을 팔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브랜드들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 입장으로 제가 좀 네. 대변을 해드리자면 예. 양복을 사러 갔는데 이 구탱이에서 스킨 로션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건가요? 아유 이게 국밥집에서 짜장면 파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유 국밥집에서는 국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아, 그래요? 저는 에나더 스토리에서 실제로 향기가 좋아서 핸드소프를 샀었는데 네. 그런 이유라면 살 것 같습니다. 네, 민지 씨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겠습니다. 이 갭이 네, 갭이 자사의 아기 옷 브랜드죠. 올드 네이비를 필두로 뷰티 업계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약 150개 올드 네이비 매장에서 가을쯤 초기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뷰티 시장은 인플레이션, 관세, 또 경기 침체라는 여러 가지 이 거시 경제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하고 탄력적인 시장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뷰티 시장의 규모는 조금만 있으면 1,000억 달러 정도를 돌파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요 멤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립스틱 효과 아냐고 예. 여쭤봤었거든요. 맞아요. 립스틱 효과 이제 기억하시겠죠? 네네네네. 뭘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아이, 민지 씨 뭘까요? 그때 대답했었는데 기분 전환할 겸 립스틱을 산다. 맞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스몰 럭셔리에 대한 그런 네. 니즈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러니까 빅 럭셔리를 사지 못하니 스몰 럭셔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속옷. 그것도 있어요. 인덱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렇죠. 네. 저것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것도 순간 제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어서 갑자기 속옷?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갭은 만약에 뷰티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정말 강력하다라는 거를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추후 액세서리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류뿐만 아니라 뭐 뷰티, 액세서리까지 이 회사가 좀 조금이라도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재확인했다라는 그런 오늘 보도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갭. 재밌죠? 네. 뷰티 재밌습니다. 효과까지. 요즘 미국에서 뷰티 시장이 인기가 진짜 잠깐만 많대요. 조용하세요. 네, 자, 나왔군요.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비농 고용 지수가 7만 5천 건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2만 2천 건으로 야, 이게 뭐죠? 예. 엄청나게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 지수 자체가 생각보다 크게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비농고용 지수가 지금 보시죠. 자, 7만 5천 건에서 이 화면을 2만 좀 2천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뭐 가장 내려왔네요. 중요한 건 채권 시장 반응이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권 시장이 10년물 기준으로 완전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매수가 데려오면서 10년물이 4.2% 밑으로 내려가는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더 충격적인 고용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9월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현재 시장에서 보셨을 때 바로 이제 한 1분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제 보셨을 때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지금. 오히려 나스닥 지수라든지 주식시장에는 별 움직임이 없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더 CPI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혹은 좀 비싸다 보니까 반응이 좀 느리고 지금은 채권 시장 먼저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랑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승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1%대로 좀 줄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듯한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뭐 변동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7월 달 지난달에 그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8만 3천 건 정도였는데 이게 다 수정이 되면서 지난달에도 7만 7천 건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난달도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안 좋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뭐 9월에 이제 50bp나 B컷 얘기가 나오는지가 오늘 뭔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 혹은 뭔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에서 그런 B컷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발언되는가도 조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B컷까지 진짜 될까요? 일단은 B컷은 뭐 CPI, PPI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 단기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퀄컴, 브로드컴, ARM, 팔란티어 홈디포의 테슬라, 구글의 이거 무차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제 왔다 갔다 아주 색깔이 금방금방 변하고 있어요. 방금 초록색이었는데.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장 매우 재밌을 것 같다. 뭔가 좀 매매를 할 만할 것 같고 뭔가 이제 그쪽 익절을 하든 아니면 뭐 매수를 하든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벌써 13.8%까지 지금 오. 지금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업률은 뭐 4.3% 예상치와 동일한 4.3%를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업률 4.3% 바로 위에 이제 저희가 U6 실업률을 예. 어. 근데 요게 뭐냐 그러면 U1부터 U6까지 실업률이 미국은 따로 나옵니다. U6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취약계층 실업률이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 요게 8%를 넘었다라는 거는 좀 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노동의 퀄리티라고 봤을 네.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체크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시죠. 예, 어떤 종목들 움직이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CFO인 라팔 리자르디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있었던 관세 발표 이후 이 반도체 시장이 점점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추가 하락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미 정부의 인텔 지분 매입과 관련해서 자사는 아직 미 정부와 어떠한 제안도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좀 일축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CFO의 발언, CEO의 발언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내부에서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발언들을 좀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호재에 그냥 그칠지 이런 이 임원들의 이런 발언이 예. 좀 장기적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런 실질성, 뭔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젠가 한 번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은 거기서 입을 잘못 놀리면은 소송의 나라기 때문에 소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건 거죠? 네. 오. 실제로 애플의 팀 쿡 CEO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였을 거예요. 네.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 중국 판매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데이터가 중국 판매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소송당하고 본인이 6천억 물어줬습니다. 주주들한테. 무서워서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진짜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방금. 약간 예, 입을 6천억은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입을 잘못 놀리면 6천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럼 미국 가서는 입을 저는 못 한국에서는 막 놀릴 것 같아요. 놀리시겠다. 한국에서는 살짝 살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요타 혼다 관련된 이제 뉴스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소식인지. 토요타 혼다는 제가 예. 사실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순서로 배치를 해놓긴 했는데 아까도 민지 씨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네. 그때도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했으니까 예, 예. 다음 종목으로 좀 다음 넘어가 종목으로 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금 가격을 한번 좀 띄워놓고 좀 뉴몬트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 가격이 뭐 지금은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보시면 어디로 갔죠? 3,600달러를 돌파하면서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금은 어떻게 보면 지겹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안전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 지정학적으로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의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위기긴 한데 뭐 요즘에는 관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불안정한 요인으로 제가 말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어요. 불안정한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날 골드만삭스도 하나의 레포트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 뭐 대중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이 금값이 머지않아 5,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레포트를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다들 아시겠다시피 최근 뭐 가장 주목받는 원자재긴 하죠. 이 금이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 금은 올해 연초 대비 약 3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 가까이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사실 이 골드만삭스의 이 멘트가 만약에 진짜로 시장에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진짜 엄청난 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또 이외에도 뭐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뭐 중동과 러우 전쟁 같은 그런 전쟁 상황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요인들도 당연히 뭐 금 가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좀 고용 지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제는 B컷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B컷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0.25%포인트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거의 100%다라고 시장이 좀 보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참고로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금값을 상승시켜주는 또 하나의 촉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금값을 다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정말 금이 황제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예. 봤을 때 금강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뉴몬트 같은 경우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금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려지는 자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국채 또는 뭐 과거 이제 달러, 뭐 지금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채권, 특히나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있고 그 수요 자체가 지금 금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상황은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유럽 국가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잡힐 것인가 또는 과거처럼의 어떤 저금리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제로금리의 어떤 환경이 올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전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우려는 결국에는 부채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남아 있고 부채가 자극되면은 결국엔 국채를 또 발행을 해서 뭐 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뭐 금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있고 프랑스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정말 부채를 어떻게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봐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도 많은 뭐 글로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른,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이 엔비디아까지 보시고 오늘 테이버님이 또 준비하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네. 오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자, 엔비디아 먼저 듣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실 때 제가 뭐 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대망의 마무리에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실 그동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뭐 낮추겠다. 뭐 엔비디아를 뭐 탈 엔비디아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시장이 준비된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기업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엔비디아 칩은 인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고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출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엔비디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증명해주는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뭐 엔비디아의 주가를 뭐 어디가 상승을 하면 하락을 시키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고급 시장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뭐 다른 쪽은 뭐 어떻게 보면 저사양 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으니까 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좀 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제품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H20 칩이 여전히 자국 생산 칩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을 좀 하는 셈입니다. 또 화웨이 그리고 캠브리콘과 같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이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의 칩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20 칩 주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7월 이를 해제를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는 H20 칩의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좀 납부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기업들에게 H20 칩을 출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좀 똥줄이 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죠?
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차기 제품이죠. 예. 아직은 가칭이라고 하는데 B30A 제품에도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B30A는 블랙웰 기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성능이 H20 칩의 최대 6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12,000달러 정도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기존 H20 칩 가격의 약 2배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기업들은 이 가격이 H20 칩의 2배가 넘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 성능이 확인이 된 바가 있다면 이 칩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엔비디아의 그런 뭐 단기적인 그런 주가 하락 같은 부분은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좀 건재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20에 대해서 뭐 너무나도 이제 왈가왈부하고 그 다음 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이버님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엔비디아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 준비해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 결국 지금 지수에 대한 방향성 혹은 S&P 500 나스닥에 대해서 비싸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앞서서 또 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걱정할 게 없다. 아까 똥줄 말씀하셨는데 왜 똥줄 타냐 그러면은 쿠다가 없어요. 중국 기업에는 쿠다가 없어요. 네. 알리바바도 이번에 AI 칩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걔들도 쿠다를 베이스로 그러니까 AMD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없으면 AI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 그래서 똥줄이 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엔비디아가 방금 고용 보고서 보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은 거의 풀매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네요.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러다 4%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단 지난번에 3.9%까지는 갔다 왔어요. 그거는 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페드와치에서는 이번 금리는 99%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10월 달에도 지금 한 60%까지 오늘 아침 하더라도 이게 55%였어요. 네. 당장 5%가 딱 뛰어오르면서 금리 인하 3번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우리가 나스닥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익 실현이 발생한다. 오히려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움직임까지도 지금 약간 발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엔비디아를 지금 모든 투자자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 오늘 장 열리고 난 뒤에 엔비디아에 대한 또다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가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 저는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또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엔비디아와 AMD만 지금 뭐 빨간색을 지금 보이고 있는 히트맵을 보게 되면 반도체 기업 중에 뭐 이러한 모습을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H20에 대한 칩,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뭐 연결고리가 앞으로 형성되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테이버님께서 준비하신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냐 그러면은 뭐 오늘도 장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테슬라, 뭐 AMD, 지금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 메타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가지고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고 떨어지면은 아이고 나는 사서 1년 보유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돈으로 시장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러면은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대형주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밈 주식 지금 보시면은 뭐 장전에도 쌈싸라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12%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전에도 막 말씀하신 그런 중소형 종목들이 실적 발표 하나에 아니면은 보고서 하나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밈 주식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 아무래도 밈 주식은 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마이너스 50% 70%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금과 비슷한 로직인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 방어주 관련된 친구들을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닥터페퍼가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커피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닥터페퍼가 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이렇게 미국에서 경쟁을 하던 와중에 펩시콜라보다 닥터페퍼가 잘 팔린다, MZ들의 음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대규모 10조가 넘는 돈을 M&A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35불 정도 하던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지금 29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예. 한 2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럼 이런 급락 이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근 알고리즘은 무엇? 시봉을 보셔야 된다. 그럼 지금 이게 뭐 다른 단어는 없죠? 아니, 시봉입니다. 아, 일봉, 그렇죠, 그렇죠. 주봉, 월봉, 그렇죠. 시봉. 아. 네, 네. 분봉처럼 시봉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자 기준으로 살짝 반등을 하면서 현재 이 보라색 선 50 시봉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서 요걸 이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골든 크로스, 그렇죠? 50과 20이 오. 크로스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 기술적 패턴, 기술적 자리에서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예.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랬었고요. 네. 급락해서 일라일리도 그랬었고 그리고는 뭐 셀즈포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늘 룰루레몬도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봅니다. 룰루레몬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무려 200월선에 걸렸어요. 그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많이도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이 5% 10%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차트 자리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뭐 급락주 소외주들이 움직이는데 닥터페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장을 위한 M&A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면 우리가 뭐 밸류를 보든 배당률도 지금 3%가 넘어요. 예. 배당을 보든 뭐 장기 관점도 좋고 아니면 단기의 기술적인 관점도 좋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룰루레몬도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만 놓고 보시면은 매입 소각률이 4% 5%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PER이 10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는지는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무너지지 않네요. 근데 빅테크는 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럼 밈주식을 갈까요? 밈주식은 좀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 급락한 우량주를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기술적으로 노려보는 그러한 것도 전략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종목, 요 차트에 대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펩시는 어때요? 누가 펩시도 댓글에서 좋은데 펩시 물어보고 펩시는 저는 최근에 쭉 떨어졌을 때 샀다가 네. 저는 일단 한번 팔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펩시는 좀 더 내려오면은 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펩시도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밤마다 라이브를 하면서 네. 사면 산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전 여기 130불에서 펩시를 샀습니다. 오. 네, 여기 사가지고 1년만 버텨봅시다. 1년 버티면 되는 그런 뭐 배당률 4%면은 1년 동안 배당 받으면 버티면은 뭐 망하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몇몇 있단 말이죠. 그럼 망하겠어요에서 여기 들어갔다가 마찬가지로 해도 반등을 시작하고 실적 발표하고 반등했는데 저는 쭉 반등했을 때 요 한 145달러 언저리에서 팔았어요. 네, 요 언저리에서 팔았고 지금도 약간 변동성이 나오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 130달러 중반이면은 펩시 들어갈 만하다. 여전히 그러면 배당률이 4%까지 나오고 기술적으로도 들어갈 만한 자리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를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우리가 2020년, 21년, 22년도에 매 분기마다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100원씩 올랐어요. 근데 이게 또 인플레가 오면은 또 오르겠죠. 매출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서도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쪽이니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트를 추적하시면서 매매도 하시면은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다. 근데 저도 닥터페퍼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되게 그런 밈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내 눈에 보이는 걸 사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만큼 잘 나가는 제품들이니까 그 회사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이 다 갭 후드티를 입고 다녀. 그럼 갭 후드티를 사고 다 닥터페퍼를 마셔. 그러면 닥터페퍼 주식을 사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닥터페퍼가 두 번째로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펩시콜라는 쭉 떨어져서 한 4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거보다는 지금 뭐 이렇게 배달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국내 맥도날드, 국내 버거킹, 국내 KFC에 네. 원래 콜라와 사이다밖에 없었죠. 네. 보시면 닥터페퍼 들어왔어요? 닥터페퍼 다 있어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도 닥터페퍼가 다 들어와 저 있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그만큼 닥터페퍼가 시장의 새로운 약간 그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닥터페퍼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돼요? 네.
누가 60분봉이라고 하면 안 되냐는데요. 60분봉 하면 길잖아요. 아, 길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근데 오늘 테이버님이 네. 어디서 뭐 많이 오셨어요. 지금 네. 뭐 지금 동접자가 지금 한 400 뭐 한 오. 10명 정도 했는데 아까 그 시봉시봉 하셨다가 전부 다 지금 시봉시봉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다 예. 시봉시봉. 앵무새 군단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근데 60분봉 좋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아, 그쵸, 그쵸. 뭐 5분봉, 10분봉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1봉, 주봉, 월봉으로 그냥 보시죠. 시봉으로. 네. 아, 근데 방금 닥터페퍼가 인기 많다고 하셨는데 도동이님께서 아니래요. 다 제로 콜라만 드신대요. 닥터페퍼도 제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닥터페퍼 제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얘가 진짜 좀 PD님이 힘드시대. 아, 그러니까 근데 2시간 방송이 힘든데 이제 월화수목금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살짝 피곤해요. 최고 앵커가 되게 에너지가 항상 넘치고 네.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계속 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갑자기요? 저요? 활약을 조금만 덜 하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채팅창에 요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채팅창에 테슬라 좀 궁금하다라는 아, 분이 네네네. 오. 예, 좀 테이버님이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테이버 테슬라는 주가 어떻게 보시냐? 지금 현재 상황, 예, 네. 뭐 오늘 2% 올리긴 했는데 네. 앞으로 뭐 로보택시에 대해서, 뭐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뭐 테슬라라는 기업을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까? 네.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이제는 옵티머스를 봐달라. 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은 전기차로 보여주는 숫자는 테슬라가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다 보니 그런 성장률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옵티머스로 내년 내후년의 그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혁신 잘하고 성장 잘하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저는 테슬라를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웠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을 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밸류, 기업의 성장성을 놓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혁신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주식보다는 머스크 코인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 머스크 코인이다. 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너무 세다. 네. 야, 이렇게 지금 테슬라를 그리고는 뭐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 나오는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는 AI가 좋다. 우주도 있지 않냐. 예. 라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천재예요. 너무 저도 머스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의 제일 큰 문제점, 앞으로 뭐예요? 비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걸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AI 관련돼서 네. XAI가 있죠? 네. 그게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예요. 네. 네. 테슬라와 지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테슬라 자율주행에 XAI나 그록이 들어온다 그래요. 네. 그럼 XAI와 그록은 지금 현재 다른 회사입니다. 서로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같은 특수관계회사로서 서로 거래를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서정진 회장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생산, 해외 판매라고 하는 다른 서로 특수관계, 특수거래가 있었던 회사였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시끄러웠고 소송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보시면은 XAI의 스페이스X까지도 서로 같이 로봇이다, 자율주행이다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데 지분은 공통점은 일론 머스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XAI나 스페이스X가 상장했을 때 테슬라와 이해 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법적 리스크 혹은 어느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만 패래요. 예?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만 패래요. 주가 좋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와, 오늘 저 듣다 보니까 테이버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왜 많은지 네. 이해가 너무 될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예. 아직 구독 안 했는데 저는 이미 죄송해요. 구독했습니다. 1억이에요? 구독하셨대요. 민지 씨가 제 대신 지난번에 해줬대요. 네, 구독하고 쇼츠도 좀 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저요? 집에 가는 길에 저 구독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테이버님이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렇게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저희가 금요일 또 테이버님과 함께 시장을 좀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많은 뉴스들, 외신들, 속보들 이렇게 좀 전달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뭐 이러한 어떤 흐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테이버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차트만 좀 좋아요. 확인하고 네네. 퇴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10년물 채권이 4.0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채권 공매도를 하던 세력들이 지금 항복하는 분위기로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 채권, 뭐 장기 채권이 완전히 이렇게 매수가 거의 풀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만약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는 CPI, PPI가 나오기 때문에 예. 채권에 대해서는 또 이게 포지션이 변경될 수도 있다, 장이 열리고. 그런 점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은 네. 채권 차트를 메인으로 열어놓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말씀하는 도중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네. 오늘 장중에 4% 붕괴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4%, 3.9%까지 간다 그러면은 시장에 뭔가 이제 다른 액션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에도 두렵네요. 이 고용지수 자체가 워낙 그 폭이 너무 괴리율이 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깜짝 놀라고 뭐 이번 주 한번 우리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테이버님은 또 다음 주에 좀 모셔서 또 자세하게 또 시장 상황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테이버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 두 분 최보 앵커님, 박민직 해설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2시간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이후로 또 미오라 새벽 1시까지 계속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이 보일지, 채권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속적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